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국시대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삼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국시대의 사회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경제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삼국통일 강의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김춘추와 김유신, 그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냐면은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계통의 왕이었기 때문에 좀 정통성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김춘추를 팍팍 밀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게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럼 김유신은 공짜로 밀어준 거냐? 김유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김유신은 신라 사회에서 귀족이긴 했지만 그 계통을 따지고 보면요, 가야 출신입니다. 즉 가야가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왕족들도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김유신의 집안은 가야의 왕족 집안이었어요. 근데 신라로 와서는 그냥 귀족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게 그냥 기존 귀족들에 비해서는 등급이 낮은 귀족이 된 거예요. 근데 김유신은 상당한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최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했던 사람인데, 그 김유신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정략결혼이었어요. 누구랑? 차기 대권 주자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의 여동생을 김춘추와 결혼시키기 위한 아주 대작전에 돌입합니다. 당시 김유신의 여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희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문희라는 여동생이 자기 언니로부터 꿈을 샀다고 그랬죠. 어떤 꿈을 샀냐면은 언니가 어느 날 경주 남산에 올라와서 오줌을 쌌는데, 하여튼 꿈에서 오줌하고 똥 싸는 꿈이 최고인 것 같아. 오줌을 쌌는데 자기가 싼 오줌 때문에 온 세상이 전부 오줌에 뒤덮이는 그런 해괴망측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었던 문희가 어머나 언니 그거 진짜 아주 대박이다, 로또 한번 사자. 이 시대는 로또가 없으니까 그 꿈 나한테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문희가 아주 엄청난 걸 건지게 됩니다. 당시 김유신이요, 자기 여동생이었던 이 두 명을 김춘추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랬어요. 물론 김춘추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째 부인이나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작전을 짰냐? 김춘추가 하고 김유신하고 둘이 같이 어느 날 공놀이를 했습니다. 공놀이를 하는데 뭐 고대에 하는 그 공놀이는 굉장히 격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확 밟아가지고 바지를 터트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명색이 김춘추가 왕족인데 바지가 터져가지고 궁뎅이가 덜렁덜렁거리는 상태로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유신이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과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야, 근데 마침 근처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내 여동생들이 있는데 내 여동생이 네 그 바지를 어떻게 해줄 거야? 꿰매줄 거야. 아주 그냥 좋은 핑계를 대고서 자기 집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집으로 딱 와가지고 먼저 둘째 여동생을 불렀어요. 자, 둘째, 네가 와가지고 여기 이 아주 귀한 도련님의 바지를 꿰매달라. 그러자 둘째 여동생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단둘이 방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가자 결국 셋째 여동생이었던 문희를 불러요. 자, 문희야, 그럼 일로 와. 네가 그럼 이 도련님의 바지를 꿰매주지 않겠니? 자, 그러자 문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김유신은 자리를 비켜줍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바지를 꿰기 위해서 바지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문희가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제 김유신은 1단계 작전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신분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김춘추가 급이 있기 때문에 야, 임신시켰잖아. 애베스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유신이 한 단계 작전을 더 꾸밉니다. 어떤 작전을 꾸미냐면은 당시 신라의 선덕 여왕이 왕족들과 고위 귀족들을 데리고서 경주 남산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리고 뭐 김춘추도 이렇게 따라갔겠죠. 자, 따라갔는데 연하를 디데이로 잡습니다. 김유신이 어떻게 하냐면은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장작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기 여동생을 딱 이렇게 묶어놓고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딱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식을 알아두세요. 장작이, 그러니까 나무가 물에 젖은 상태에서 불을 내면요, 나무가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연기만 나와요. 그게 김유신이 머리를 쓴 겁니다.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모락모락 올라오니까 남산에 올라갔던 선덕여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저기 왜 저기서 불이 나는 거야? 빨랑 가서 알아봐. 자, 그래서 신하 중 누군가가 쪼르르 가서 봤더니 김유신네 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김유신이 뭐라고 하냐? 내 여동생이 이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가져버렸다. 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이 창피스러운 일을 갖다가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 여동생을 내 스스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신하가 쪼르르 올라와서 선덕여왕한테 보고를 했겠죠. 선덕여왕도 황당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자기가 무슨 성모 마리아야? 동정녀가 어떻게 혼자 애를 가져. 분명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랬겠지. 누구야? 야, 누구야? 이 중에 있어? 누구야? 김윤신의 여동생 건드린 거 누구야? 김춘추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죠. 뭐야, 김춘추 너였어? 야, 그래도 저게 한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두 사람의 생명인데 내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허락할게. 김춘추하고 김유신의 여동생은 뭐 해도 좋다? 결혼해도 좋다. 라고 하면서 두 집안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춘추는 왕이 돼요. 그리고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 되면서 진짜 상류 사회로 진출하려던 자신의 그 오랜 염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유신은 김춘추를 도와서 삼국통일까지 완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태대각간이라는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진짜 한 방에 인생 역전 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처음 썼을 때 해드리냐면요, 김유신쯤 되는 인물도요, 고대 사회의 그 신문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대 사회가 신문제가 굉장히 꽉 막힌 사회였다는 겁니다. 개방적이지 못했어요. 이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개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고대 사회는요, 철저하게 피로 결정나는 사회입니다. 같은 귀족이라고 해도 이게 같은 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 김유신은 가야 출신의 비주류였고, 그래도 김춘추는 진골이긴 해도 신라 정통 왕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김유신은 엄청난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김춘추도요,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떨떠름한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조력자가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알고 보면 비주류끼리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태종 무열왕 이후의 신라 중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삼국시대의 그 사회구조는 어땠고, 또 거기에 신분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게 얼마나 엄격한 것이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신문지의 성립을 보면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꼭대기는 귀족입니다. 귀족은요, 왕족과 귀족을 이제 같이 아울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형성 과정을 보면요, 왕족을 비롯해서 옛날에 부족장급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왜 부여 같은 데 보면은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도 오부체제라고 해가지고 게르부 말고도 뭐 순노무라든지 다른 그 전러부라든가 이런 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족장 세력이 귀족으로 재편성되면서 특히 관등과 관복이라는 것으로 편입이 되면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구려에서 태조왕 때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귀족들을 부체제를 갖다가 성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고국천황 때 방위부를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서 관료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관료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은 관등을 수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복을 입게 한 거예요. 백제도 볼까요? 고이항 때 뭐 했죠? 바로 관등을 정하고 관복을 색깔을 정했습니다. 신라도요. 법황학 때 가가지고 공복의 색깔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관등과 관복을 통해서 귀족 사이의 그 서열과 위계 질서를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삼국의 왕족을 놓고 보면요. 고구려는 고시예요. 그리고 백제는 우리가 부여를 계승한 정통 뼈다구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여시를 쓰게 되고요.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뇌물 마리간 이후로는 김씨가 독점을 하다가 이게 또 한번 변한다고 그랬죠. 신라 중대로 넘어가면은 무열왕계의 김씨가 집권을 하다가 하대로 가면 다시 또 뇌물왕계의 김씨가 집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귀족들의 특징은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특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예요.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전쟁으로 토지와 노비를 획득한다라는 건데 고대 사회는요. 귀족이 직접 사병들을 이끌고 전쟁터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에 뭐가 있었냐면은 좌식자라는 게 있었어요. 좌식자가 뭐냐면 앉아서 밥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 되게 희한해요. 고구려는 백수의 나라야. 아니 왜 이렇게 좌식자가 많어? 근데 이 좌식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전사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쌀만 축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군사적인 활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엔 쉬고 있다가 전쟁 나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귀족들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자, 그거 말고도 고리대를 이용해서 농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수입한 사치품을 향유하는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존재가 바로 삼국시대의 귀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계층이 호민인데 호민은 이제 한 중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먼저 학계에서는 학설이 좀 분분해요. 도대체 뭘 호민이라고 하는 거냐. 학술적으로는 좀 되게 애매한 존재인데 그냥 쉽게 갑시다. 우리는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호민은 중산층쯤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귀족처럼 중앙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락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에헴 하면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그 부유한 경제력을 통해서 하호들을 통제를 하는데 그 하호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호는요, 대부분 농민이고요, 자유민으로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 군사적인 복무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부르면은 노역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취하층은 천민인데요. 천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전쟁 포로예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백제인을 붙잡아왔습니다. 신라에서, 고구려에서 백제인을 붙잡았어요. 그럼 백제인이 뭐가 될까요? 물론 일반 하오나 혹은 좀 신분이 있어가지고 귀족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천민으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범죄자, 그죠? 절도죄 저지르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상당한 그 규제를 가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채무자. 이거 진짜 슬프죠. 그죠? 사실 요즘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빚지고서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이들은 대부분 노비로 왕실과 귀족에게 예속되면서 그런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고구려 보면요. 고구려는 굉장히 강인한 상무적 기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구려는 영토 그 땅 자체가요. 굉장히 척박해요. 척박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수시로 전쟁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어디? 요동, 낙랑, 그리고 옥저와 동해 여기로 계속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적 기풍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투항자, 반역자, 패전한 자는 사형에 처하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을 갖고 있고 요게 중요한데 절도죄는 몇 배에 12배 배상을 한다. 어서 많이 들어봤네. 그죠? 일책12법. 그죠? 부여의 일책12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고구려는 사실상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부여하고 풍습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놀이를 보면은 축국. 그죠? 공놀이.
김춘추, 김유신 그 얘기할 때 나왔던 그 공놀이 고구려 사람들 굉장히 즐겼고요. 자, 그 다음에 씨름. 당시 뭐 각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과 각저 같은 놀이들을 즐겼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요, 일찍부터 중국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그 백제의 사신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직공도라는 거예요. 이 양직공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백제의 사신이 중국 양이란 나라, 이거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 양이란 나라에 가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양직공도를 통해서 백제인의 그 옷차림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은 당시 백제와 중국 남조하고 아주 밀접한 교류를 했다. 그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무령왕 때부터 성왕에 이르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백제의 무령왕은요, 이 양과의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남조의 무덤 양식을 차용하게 됩니다. 바로 벽돌식 무덤. 그걸 차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무덤, 무령왕릉을 벽돌식으로 꾸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거 일단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왕희도라는 것은 당태종 시절에 삼국의 사신이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인데, 왼쪽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입니다. 근데 보면은 고구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백제도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근데 신라는 뭔가 조금 이제 투박해 보이죠? 살짝 좀 촌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경우에는요, 반역과 살인은 사형, 그 다음에 뇌물은 3배의 배상과 종신금고, 절도는 2배의 배상, 이거 중요합니다. 고구려가 12배고 백제는 2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보다는 좀 이제 약하게 형벌을 적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뇌물은 3배 배상과 종신금고, 그 다음에 절도 2배 배상은 언제적에 만들어진 율령이었냐면 바로 고이양 때 만들어진 율령이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는 아무래도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중국 스타일의 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뭐 바둑, 장기, 투호, 특히 바둑과 관련해서 개로왕의 이야기가 진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고전과 한문에도 상당히 능통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의 풍습입니다. 신라의 풍습 특징을 보면요, 초기 전통이 중앙집권 체제 정비 이후에도 상당히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신라 사회는요, 보수적이고 폐쇄성이 강했어요. 물론 한강 유역을 정복한 다음에 좀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를 차지하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인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뭐 신라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형이 그래요. 걔네들은 요쪽으로는 태백산맥이 흐르고 요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남해 바다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기도 힘들고, 특히 중국의 문물을 직수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 신라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제도가 뭐냐면은 바로 요 골품제도예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골품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박씨, 석씨, 김씨, 왕족을 중심으로 지배층이 편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처음에 설화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이 골품제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되게 일찍 항복했다. 너 내 말 잘 들 거지? 그래, 너는 내가 진 걸로 편입시켜줄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좀 덤볐어? 좀 잘 좀 하지. 너 좀 덤볐으니까 너는 육두품. 이것 봐라, 이거 안 되긴 해. 너 진짜 끝까지 나한테 대들지? 너는 이두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세력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골품제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골품제의 역할은 뭐냐면요, 개인의 정치, 사회 및 일상생활까지, 이게 중요해요. 일상생활까지. 타고 다니는 수레의 크기, 집의 크기, 그 다음에 거기 집에다 쓸 수 있는 장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옷의 색깔, 그리고 승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규제를 한 것이 바로 골품제도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제일 꼭대기의 진골이고 그 밑에 6, 5, 4, 3, 2, 1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두품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골품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품제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랑제도입니다. 이 화랑제의 유래를 보면요, 원래 원시 사회에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한 것인데 신라의 공동체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번 신라 상대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진흥왕 때 신라의 화랑제도는 국가적 조직으로 재정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일단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이 뭐가 되냐면 화랑이 되는 거고, 화랑들은 다 있는 집 아들들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는 낭도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화랑을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낭도라고 하는 건데, 이 낭도는요 진골로만 되어 있지 않고 평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신분 간의 갈등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랑제도는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귀족들을 이 화랑도라는 곳에 편입시켜가지고 신라의 국가적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귀족들을 나름 통제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한테 많은 특권을 줌으로 인해서 귀족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끔 그 방향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낭도들은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는 구간에 있는 신분들을 아우름으로 인해서 사회 간의 그런 통합 기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낭도하고 화랑하고 같이 다니는 건데 뭐 화랑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요즘에 힘든 게 뭐 있어 너?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 그냥 농사 짓는데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큰일 나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농사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야, 그럼 세금 좀 깎아달라고 할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오가겠죠? 자, 그래서 신분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즉 골품제도가 신라의 폐쇄성을 보여준다면은 화랑제도는요 신라 사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회가 단순히 폐쇄적이지만 않았고 이런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활동을 보면은 전통 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고 또 제천의식도 하고 무예수련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수련단체예요. 뭐 특수부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원광의 세속오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귀족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행동 방침,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게 바로 세속오개인데, 이 세속오개는 문화 사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뭐 예전에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당시 귀족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귀족들의 회의체인데 만장일치가 특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만장일치 제도에 의해서 왕도 폐위시켰는데 그때 당시 폐위당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진지왕입니다. 참고로 이 진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춘추예요. 그러니까 김춘추도 자기 정통성이 이게 진짜 좀 골치 아프겠죠. 자기도 자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폐위당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으니. 자, 골품제도 요 표를 가지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 좀 잘 봐두십시오. 요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진골이 있고, 6도품이 있고, 5도품이 있고, 4도품이 있어요. 제가 나머지는 생략이 있습니다. 왜? 3, 2, 1도품은 사실상 피지배층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름의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계층은 어디냐면은 6도품, 5도품, 4도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시면 이래요. 4도품은 어디까지만 12품인 대사까지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5도품은 어디까지만 10품인 대남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6도품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은 6품인 아찬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도품은 어디까지? 아찬까지. 이거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그 위가 뭐냐면 바로 대하찬인데, 이 대하찬부터 1급인 이월찬까지 누구만 가능하냐면 그건 진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진골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공부 못해도 나는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6도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6도품들이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신라 말기에 가면 이들은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돌아섭니다. 나 안 해, 진짜. 나 공부하면 뭐해. 국가에서 진짜 6급 공무원 이상 써주질 않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신라 사람 안 할래. 차라리 누구한테 붙을래. 나 그냥 호족들한테 붙을래.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옷 색깔도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에서 5까지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보라색. 그 다음에 6에서 9까지는 비색. 비색은 뭐 딱히 표현할 말이 없는데 비단색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주황색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에서 11은 청색을 입고 12에서 17은 황색을 입습니다. 쉽게 말해서 4도품은 황색밖에 못 입어요. 5도품은 황색과 청색까지 입을 수 있고 6도품은 황색, 청색, 비색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골만 뭘 입을 수 있다.
바로 자색, 보라색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골품의 그 신분에 따라서 옷 색깔, 승진, 연한까지 다 규정을 한 것이 바로 골품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국의 수치체제와 경제활동입니다. 수치체제란 무엇이냐? 걷어들이는 거예요. 뭘 걷어들이겠어요? 그렇죠. 세금이죠. 그죠? 자, 수치체제를 보면은 사실 이 세계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요 체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내용만 조금 바뀔 뿐이지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인두세입니다. 사실 요게 좀 포인트인데, 통인신라로 넘어가게 되면, 즉 신라 중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인두세의 개념은 생기지 않아요. 인두세는 뭐냐면은 사람의 머리 숫자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신라 중대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서 세금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보통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 사관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 그게 고대 사회고, 사람에 의한 토지의 지배. 토지에 의한 사람의 지배. 이게 중세 사회다. 즉 세금을 인두세로 내냐 아니면은 토지세로 내냐. 요것이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그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인두세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뭘 기준으로 내는 거냐면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가호별로 결국 사람 머리수대로 낸다는 거예요. 가호별로 곡식과 포를 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곡식을 조라고 얘기를 하고 포를 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곡식과 포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징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곡물.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을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은 중요한 게 요건데 15세가 기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이후에는 16세로 바뀌어요. 통일신라부터는 16세인데 희한하게 이때는 또 15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세라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세라고 하면은 삼국시대고 16세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15세 이상의 누구? 여자는 필요 없어. 남자만. 그죠? 남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인데, 전쟁 나면은 전쟁에 동원되는 거, 공사가 벌어지면 공사에 동원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두세, 곡물, 역,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후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용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금 체제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 체제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보시면요. 먼저 농업. 농업이 되게 중요해요. 왜 농업이 중요하냐면요. 지금이야 농업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걸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지, 진짜 쌀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얘기가 달라요. 정말로 쌀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겠었는데, 일단 철제 농기구가 발달했던 시기가 4에서 6세기입니다. 아니, 초기철기 시대는 이거보다 더 앞이지 않았어요? 왜 철제 농기구 발달이 4에서 6세기죠? 이상하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화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철제 기구가 쓰인 것은 이거보다 더 전이죠. 그 전이긴 한데, 이게 언제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냐라고 하면은 4에서 6세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외에 쟁기 있잖아요. 밭을 갈 때 쓰는 그 쟁기. 그 쟁기의 끝부분, 그 뾰족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보습을요, 그 이전에는 돌을 썼습니다. 돌보습을 썼는데 이제 뭘 쓰기 시작하냐면은 철제 보습을 쓰기 시작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돌로 보습을 쓰는 것보다 철로 보습을 쓰는 게 파는 깊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받는 힘이 훨씬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농업에도 기술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지증왕 때 우경, 소를 이용한 농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수리시설도 확충하게 되고, 시비법. 여기서 말하는 시비법은 시비 거는 법이 아니라 그죠? 비료법이에요. 비료법. 근데 아직 비료라는 개념은 조금 이제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냐면 휴경이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면은 다음번엔 땅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지력을 충분히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또 농사를 짓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휴경법이고요. 나중에 가면요. 이 시비법이 발달해서 휴경 없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거는 조선시대 가가지고 가능했던 얘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을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수공업은 관청 소속의 장인이 각종 무기와 농기구 등을 수요품을 갖다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었고요. 상업은요. 이미 한번 설명했어요. 신라 수도 경주에 동실한 것이 설치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고요. 소지 마리간때 설치가 돼요. 동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증왕 때 가서 이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관이 생깁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금감원쯤 되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동시전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특히 이 시장 감독기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역을 놓고 보면요. 교역의 형태는 국가 간의 사신이 오가는 과정에서 교환되는 공무역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서 뭐 장사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사신이 이동할 때 그때 따라가가지고 교역을 하는 그런 공무역 방식이 행해지게 되고요. 수출입 품목을 보면요. 수출은 주로 금은, 특산물, 직물 이런 것도 수출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금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금은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결제 수단이에요. 이거는. 즉 이 시대로 따지면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금은을 내고서 뭔가를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 수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중국의 비단, 서적, 그리고 도자기입니다. 삼국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은 언제 생기냐면은 발해 때 가가지고 당삼체라는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는 고려시대에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 중국의 도자기 기술을 유입해가지고 만든 것이지 삼국시대는 철저하게 수입에 의존합니다. 참고로 도자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인데 도기는 토기예요. 우리나라에 토기는 참 많이 있었어요. 비싸무늬 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자기입니다. 이 자기 기술이 중국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최대의 수입 품목은 비단, 서적, 도자기 같은 그런 사치품, 즉 귀족들은 이런 사치품들을 향유했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연관시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교역 대상을 보면요.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민족하고 같이 교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백제 파트에서 설명을 했어요. 중국과 가야 외를 연결하는 그런 교역로를 중심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원래는 가야가 낙랑 가야 외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 교역을 갖다 장악했다가 중간에 교역 중심지가 백제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왜? 낙랑이 몰락하면서 가야가 중국하고 직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서 백제를 통해서 이제 경유를 하게 되니까 역으로 백제가 뜨는 거죠. 백제가 중국과 가야와 외를 연결하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신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손해를 보다가 진짜 고구려 백제 아니면 자기들은 교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하고는. 그러다가 진흥왕 때 적과 꿀이 흐르는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나서 당항성을 기점으로, 이 당항성이 중요합니다. 이 당항성을 기점으로 중국과 드디어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귀족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특권층이었다.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했죠. 고리대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겨오기도 하고 중국의 사치품을 독점했다고 그랬어요. 삼국시대 호민은 부유한 세력으로 하오를 통제했다. 삼국시대 하오는 평민층으로 인두세 곡물 부역의 의무를 지녔다. 이 중에서 인두세는 가오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곡물은 특산물이고 부역은 15세가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15세를 기준으로 노동력,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 바로 부역입니다. 삼국시대 전쟁포로 범죄자, 채무자 등은 천민으로 전락했다. 고구려인은 강한 상무적 기풍으로 축국, 각저, 축국은 공놀이고 각저는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겼다. 백제인은 중국과의 교류로 세련된 바둑, 장기, 투호, 한문학 등을 즐겼다. 참고로 이 바둑, 계로왕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 두시고 신라의 골품제는 각 신분의 정치생활, 경제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승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옷 색깔은 어디까지 입을 수 있는지, 집 크기, 술의 크기, 그 다음에 장신구 종류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규제한 것이 바로 골품제입니다. 신라의 화랑제도는 신분 간의 갈등 조정 기능이 있었다. 화랑은 진골이지만 낭도는 진골에서 평민까지 아우르는 제도였다고 했습니다. 원강은 화랑도의 규율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이 세속 5개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왕을 폐위하기도 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김춘추의 할아버지, 그죠? 진지왕. 진지왕을 폐위했었고요. 삼국시대에는 시비법 발달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주로 휴경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신라 수도 경주에 시장인 동시가 설치됐는데 그때가 소지 마리간. 신라 지증왕 때는 상업감독기구인 동시정이 설치됐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이런 상업감독기구가 계속 존재한다고 했어요. 신라는 한강 정복 이후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는 일찍이 중국과의 직경로가 있었지만 신라는 계속해서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만 입수를 했어요. 중국 문물을 그렇게 입수하다가 한강을 정복한 다음에 당항성을 기점으로 중국으로부터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라 발전의 원동력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제시한 제도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진골집은 길이와 너비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 육두품의 집은 길이와 넓이가 21척을 넘을 수가 없고 사두품에서 백승에 이르기까지의 집은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집의 평수를 신분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어요.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짐승 머리 모양의 지붕 장식이나 높은 처마 등을 두지 못하며 금은 구리 등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뭔가 제약을 계속 가하고 있죠. 그죠? 신분에 따라서 집의 크기 또 장식하는 그 장식품의 종류까지 제약을 하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골품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골품제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신분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제가 아찬을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육두품은 끼케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5품 관료에 해당하는 대하찬은 누구만 가능했다. 그거는 진골 규정만 가능했다. 기억해두시고요. 2번. 신분에 따라 옷 색깔이 달라졌다. 그죠? 얘기했죠, 제가. 진골은 뭐까지 입을 수 있어요? 보라색까지. 그죠? 육두품은 비색, 5두품은 청색, 그리고 4두품은 황색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번. 신분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랐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어요. 4번. 신분에 따라 장신구와 장식 등 생활의 통지를 받았다. 역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번. 육두품은 노력에 따라 진골로 진출할 수 있었다?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잘못된 내용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토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쟁점 파악형 문제인데요. 양직공도예요. 사실 이거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양직공도는 어디하고 어디의 교류예요? 백제와 중국 남조 양 사이의 교류죠.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무령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왕 때 굉장히 전성기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령왕은요. 중국 남조 양의 무덤 양식, 벽돌식 무덤 양식을 차용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식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제대로 포인트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신라 화랑에 대해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양직공도면 백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죠? 신라 화랑은 아니죠. 아니고. 2번 성식. 아니야, 그보다 신라의 근간에 대해 조사하는 게 좋겠어. 자꾸 신라 얘기하고 있어요. 백제인데. 3번 인성. 내 생각엔 무령왕릉의 건축 양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나왔네요. 그죠? 무령왕릉. 당시 양직공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제와 남조의 양과의 관계, 그리고 무령왕과 성왕 시절의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무령왕은 남조의 무덤 양식을 차용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벽돌식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나왔어요. 바로 3번.
4번 정구 무슨 소리? 이건 고구려의 각저 관련이 있어. 각저는 씨름이죠. 그죠? 딱 보니까 씨름하고 별로 관련도 없을 뿐더러 고구려하고도 관련이 없죠. 아니고 5번 상호. 글쎄 그보다도 진지왕의 폐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진지왕의 폐위는 신라의 화백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신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양 직공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서 가장 정확하게 쟁점을 찍어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각 항목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지도와 도표 문제인데, 이거는 도표를 주고서 그 도표를 분석해내는 방식의 문제 유형이에요. 가나다라 그 항목을 놓고 보면요. 사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보면은. 먼저 왕실을 놓고 보면 고시왕족이래요. 고구려의 사회경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구려의 왕실은 고시왕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백제는 부여시, 신라는 박석김이라고 했습니다. 기풍을 보면은 강인한 상무적 기풍. 고구려 맞죠? 그죠? 백제는 좀 중국과의 교류로 세련된 그런 분위기. 신라는 좀 폐쇄적인 분위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법률을 보면요. 절도자는 2배의 배상을 한다. 참. 여기서 아주 쫀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절도자는 2배의 배상을 한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이 부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의 일책십이법 그게 따라 들어와서 고구려도 몇 배 배상이었다. 12배라고 했죠. 절도자 2배 배상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거는 백제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고구려의 사회 경제였기 때문에 답이 나왔네요. 절도자는 2배의 배상이 아니라 12배의 배상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가 틀렸고요. 놀이, 각저, 축구, 씨름과 공놀이를 즐겼다. 맞고요. 경제, 중국 남북조와 교류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북방 민족들하고도 교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이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이제 바로 연달아서 이어서 어느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화 쪽에 가면요. 주로 사상, 학문, 그리고 문화재. 그래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